가장 중요한 객체장 설계 원리가 이제 요 5가지, 솔리드인데, 그 밖에 어떤 좀, 원리들이 있는지, 뭐, 언급되는 원리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꼭 여기 이제 객체지향 설계 원리라고 하는데, 객체지향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원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을 추상화해라. 또 집중해라. 이런 측면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원리는 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응용을 개발할 때 잘 보고 변할 가능성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줘야 나중에 유지보수하고 기능을 확장할 때 편하다. 어차피 얘는 이제 안 변해. 계속 갈릴 거야. 그럼 그거는 그냥 완성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지만 이 부분은 계속 뭔가 기능이 추가되고 바뀌고 막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원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아까 봤던 건데 구체적 타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 타입에 의존하라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느슨한 연결을 선호해라. 그러니까 느슨한 연결은 추상 타입에 의존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하면 느슨한 연결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소 지식 원리가 되겠습니다. 최소 지식. 얘가 알아야 되는 게 많아지면 안 좋다. 의존 관계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의존 관계는 줄일수록 줄일수록 좋은 거고, 의존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지식 원리. 의존해야 되는 걸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소 지식 원리와 관련해서 데메테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메테르 규칙은 이런 네 가지 룰을 지켜야 된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한 클래스가 알아야 되는 다른 클래스의 수를 줄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트리 규칙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요걸 봐야지. 요걸. 그래서 여기 보면은 B의 바에 fu를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 E에는 E가 의존하는 구체적으로 의존하는 거는 B와 D죠. 그렇죠? B와 D가 나타나는데 B의 바에 fu인데 fu는 누구의 메소드예요? A의 메소드죠. 그러면 실제 얘는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A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A의 fu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D를 받아서 D에 큐스라는 거를 부른 다음에 점에서 바스를 부르면 똑같이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처럼 D의 큐스에서 C 변수를 하나 만들고 C의 바스를 호출하면은 이제 데메트리 규칙의 위배는 아니에요. 지역 변수를 에 있는 메소드 호출하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데메트리 규칙을 이 룰들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두면 돼요? 의존해야 되는 클래스의 수는 적을수록 좋고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에 의존하게 만들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면 상속 관계보다 포함 관계를 선호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상속 관계는 무슨 관계? 정적 관계이고 포함 관계는 동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관계는 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바꾸려면 코드를 수정해야 되지만 포함관계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동적 관계이기 때문에 코드 수정 없이 관계들을 프로그램 수행되면서 바꿔가면서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함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리우드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요 얘기를 많이 쓴대요. Don't call us, we will call you. 그러니까 연예인 지망생이 있고 에이전트가 있으면 내가 너 필요하면 내가 전화할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런 개념입니다. Don't call us, we will call you. 근데 요 개념을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라이벌이랑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라이벌리는 우리가 직접 호출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를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되냐면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우리가 그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요소를 구현해 놔요. 구현해 놓으면 우리가 구현해 놓은 거를 시스템에서 필요할 때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도 보면 얘의 형태가 프레임워크 형태예요. 이 형태가. 왜냐하면 내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바스를 언제 호출할지는 누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호출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만 해? 만들어 놓기만 해요.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내가 직접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할리우드 원리는 Don't call us, we will call you. 특히 상속관계에서 아까처럼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식 클래스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언제 사용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리우드 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의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존관계가. 그래서 뭐 양방향이도 안 좋고, 그러니까 A가 B에 의존하고 B가 A에 의존하고 이런 거, A가 B, C에 의존하는데 C가 다시 A에 의존하고 이런 복잡하고 얽혀 있고 꼬여 있는 그런 형태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라이벌리와 프레임워크 개념을 또 잘 생각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냄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과의 핵심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계 패턴을 강의하는 건데 설계 패턴, 이 디자인 패턴은 이제 좋은 패턴들이죠. 프로그램에 나타난 좋은 패턴들. 근데 프로그램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니까 안 좋은 패턴들도 나타나겠죠. 그것들을 이제 엔티 패턴이라고 그러고 이 엔티 패턴을 다른 말로 코드 스멜이라고 해요. 코드 냄새. 냄새나는 코드다. 별로 좋지 않은 코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냄새를 우리가 발견하면 이 코드 냄새를 제거하는 형태로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리팩토링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리팩토링. 그래서 리팩토링은 코드가 보여주는 어떤 행위, 밖으로 나타내는 행위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드를 좀 더 좋은 코드로 바꿔주는 게 리팩토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나는 조금 더 프로그래밍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을 잘하는 게 뭘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게 어떤 어려운 문제도 내가 다 풀 수 있어. 그럼 프로그램 잘하는 거일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내가 정말 깔끔하게 쉬운 문제를 풀더라도 똑같이 풀더라도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뭐 어려운 문제는 못 풀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능력이 안 돼. 근데 내가 풀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은 푸는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깔끔한 코드로, 좀 더 남들이 봤을 때, 코드 잘 짠 것 같아. 가독성 있고 이런 코드를 원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도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더 어려운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쪽으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간단한 코드를 짤 때에도 좀 더 깔끔한 클린한 코드를 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예,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리팩토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리팩토링. 그래서 내가 한번 완성된 코드를 또 바꾸는 거죠. 좀 더 클린한 코드로. 그래서 이 코드 스멜도 여러 가지 이제 냄새들이 있어요. 어떤 냄새들이 있는지 쭉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석이 코드 냄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석이. 그래서 뭐 제가 프로그래밍 교과에서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이거죠.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코드가 이해가 안 돼서 주석을 달아가지고 코드가 이해되도록 만들기보다는 코드를 먼저 수정하는 게 주석을 달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석 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코드를 바꿔가지고 좀 더 이해가 되게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게끔 코드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주석은 how 또는 what이 아니라 why. 내가 왜 그렇게 짰는지, 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를 설명하는 주석이다. 그러면 그건 좋은 주석이에요? 아니에요. 왜? 코드 보면 알지. 코드를 읽으면 이 코드는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이렇게 동작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짰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짰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으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주석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석도 how나 what이 아니라 why. how는 코드 자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설계 결과 때문에 주석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러면 이건 주석 달 게 아니라 바꿔야 되죠, 코드를. 두 번째로 가독성이 떨어져 주석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때도 주석 달지 말고 가독성을 먼저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코드를 수정하면 주석도 같이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수정을 안 해. 그러면 코드와 주석이 내용이 불일치해요. 그럼 이해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읽을 때. 그래서 코드와 주석의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석 내용 자체가 넓은 설계임을 시인하는 것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부분 수정하면 저기 어디 가서 저것도 수정해라. 이렇게 코드 주석을 다뤄놓으면 이 코드 자체가 나쁜 코드다라는 거를 그 주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은 그런 주석들은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달지 말고 바꿔야. 그리고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다. 나쁜 주석이. 뭐 그런.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면 뭐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쓰는 언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코드 중복. 코드 중복은 이제 뭐 코드 스멜이죠. 그래서 중복된 코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드 중복.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중복입니다. 그 다음에 긴 함수, 큰 클래스. 함수가 너무 길거나 클래스가 너무 커. 그러면 모듈화를 해줘야 돼요. 너무 긴 클래스들은 응집성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응집성 있는 작은 함수들로 쪼개거나 클래스도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함수들을 쪼갤 때 어떻게 쪼개요? 여러분들 함수가 길게 만들었는데 쪼갤 때 기계적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막 코딩하다가 일부러 한 칸 정도 띄었어. 이 한 칸 정도 띄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하고 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함수로 분리해낼 수 있어요. 분리해가지고 얘가 A고 얘가 B면 A 부르는 거, B 부르는 거 해서 요 함수는 A 호출, B 호출 함수 두 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많은 경우 그 함수 안에 반복문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 반복문이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능만 떼가지고 또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치에서 요 함수를 부르는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이 함수를 쪼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해보다 보면 처음부터 잘 쪼개고요. 처음에는 구현 자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딱 됐더니 완성이 됐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해. 그러면 긴 함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리팩토링을 해가지고 또 깔끔하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좀 소개했는데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쪼개는 방법이 있고요. 멤버 변수들이 많아. 그러면 이 멤버 변수들을 몇 개 묶었더니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클래스를 정의하고 멤버 변수 빼내고 그 멤버 변수와 관련된 메소드 이쪽으로 보내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얘가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형태로 쪼갤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중심이 멤버 변수가 중심이 아니라 봤더니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이 클래스의 핵심 기능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 기능들을 빼서 다른 데 만들고 멤버 멤버 변수로 그 객체를 유지해 가지고 이제 그 포함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요. 큰 클래스인데 상속 관계로 쪼개서 자식, 아니 부모, 자식 아니면 부모, 자식 두 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응집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메소드를 아예 딴 데로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큰 클래스도 문제지만 아주 작은 클래스가 너무 많은 것도 좋은 설계는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도 코드 냄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이터 클래스 자체가 코드 냄새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뭘 우리가 여기서 중점을 둬야 되면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데이터 클래스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데이터 클래스는 뭐냐면은 유의미한 메소드가 없이 데이터만 있고 메소드가 없는 거예요. 거의 getX, getY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런 클래스가 이제 데이터 클래스인데 이 데이터 클래스의 덩치를 키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는데 얘가 별거 없어. 그냥 우리가 보통 자바 같은 데는 레코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로케이션 RX와 뭐 RC 뭐 아니면 포인트 XY 뭐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뭔가 더 우리가 메소드를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포인트를 쓰는 데를 가보면 거기서 뭔가 포인트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어떤 작업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포인트에 할 수 있으면 포인트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쪽 클래스도 작아지고 포인트도 의미 있는 클래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클래스가 있으면 그 자체로 냄새라기보다는 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데이터 클래스가 좀 더 의미 있는 클래스가 되게끔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클래스를 쓰는 것들을 보고 거기서 하는 것들을 거기서 하지 않고 얘가 해가지고 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덩치를 키우는 노력들을 하면은 이쪽도 좋고 얘도 좋은 거예요. 덩치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덩어리.
항상 같이 등장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들을 묶어서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 덩어리가 냄새인데 얘 해결책이 데이터 클래스예요. 그럼 냄새에서 또 냄새를 만드냐? 그건 아니고 데이터 덩어리가 있으면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데이터 클래스의 그 덩치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좋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등장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얘를 모아서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 클래스의 덩치를 키우면 더 좋아진다. 그 다음에 긴 매개변수 목록. 그러니까 함수의 매개변수 목록이 길다. 그럼 쓸 때 불편하잖아요. 여러 코딩할 때도 불편해.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까?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앞에서 봤던 데이터 덩어리예요. 시작과 엔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굳이 두 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 클래스 만들어서 하나만 보낼 수도 있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얘는 이렇게 세 개 봤는데 여기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넘겨준 게 아니라 안에서 계산해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쨌거나 매개변수 목록이 길면 이 매개변수의 긴 매개변수 목록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거는 예제들은 안 주어져 있는데 살펴보면은 divergent change라는 게 있어요. 한 모듈이 변경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거는 SRP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응집성이 높다는 거,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응집성이 낮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응집성을 높이도록 모듈하거나 뭔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otgun surgery라는 것이 있는데 한 곳의 변경이 여러 다른 곳의 변경까지 필요한 경우. 그래서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한 클래스가 의존해야 되는 클래스 수는 저수로 줬다 그랬죠. 이거는 A 입장에서 내가 어떤 클래스에 의존하냐 이걸 살펴보는 건데 거꾸로 나를 의존하고 있는 애는 몇 개가 있지?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많아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feature MB가 있는데 한 클래스의 메소드가 보면 그 메소드의 코드를 봤더니 멤버 변수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다른 클래스의 객체의 멤버 변수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메소드는 어디가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가 있어야 돼. 특히 조건문이나 어떤 반복문의 어떤 조건식, 그 조건식이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의 멤버 변수이면은 그 메소드는 잘못 만든 거예요. 저쪽 가 있어야 돼. 메소드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요. inappropriate intimacy라는 거는 양방향 의존 관계일 때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건 여기서는 별로예요. 항상 의존 관계는 여기서는 일방향 그리고 순환이 안 돼야 되고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의존 관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건 별로다. 그 다음에 메시지 체인도 코드 냄새라 그래요. 근데 메시지 체인이 무조건적으로 코드 냄새는 아닐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게 되면 실제 get팀이 주는 클래스가 원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의존관계가 얘가 뭔가는 새로운 애를 의존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코드에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메시지 체인을 기계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미들맨이라는 또 다른 코드 냄새가 나와요. 미들맨은 중간에 위치하는 거예요. 얘랑 사이에 위치하는 어떤 객체인데 하는 일이 거의 없이 그냥 얘가 뭘 보내면 얘한테 요구하고 얘가 보내면 얘한테 요구하고 이런 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의 무조건 코드 냄새는 아니고 여기처럼 항상 반환하는 게 자기 자신이면 자기 자신을 반환하는데 또 불러. 그거는 뭐 의존관계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런 스타일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제 전혀 다른 게 리턴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클래스 리턴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거를 또 리턴해가지고 연쇄적으로 파이프라인 형태로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B를 어떤 함수를 불렀는데 얘가 반환하는 어떤 타입이 this가 아닌 경우. 그러면 의존관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어떤 메소드 체인 형태로 함수를 취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primitive obsession. 집착하는 거죠. 원시 타입에 집착하는 게 코드 냄새. 그러니까 원시 타입과 문자열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는 단위는 각각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예제가 거주지 정보를 나타내는 여러 정보를 별도 유지하는 것보다는 주소 클래스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단순 문자열보다는 전화번호 타입을 새롭게 정의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응용에서 전화번호 갖고 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뭐 어떻게 하냐. 또 이 전화번호를 한 클래스에서만 유지하냐, 여러 클래스에서 유지하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한 데이터들을 그냥 문제 같은 걸로 원시 타입으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클래스를 만들어서 만들 것인지. 만약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한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돼. 보장을 해줘야 돼. 엉뚱한 값을 안 가지도록. 그러면 아주 단순한 것들에도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원시 타입 하나인 것들도 필요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5라는 게 무슨 5인지, 5m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딩해서 쓰면은 이게 5km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을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원시 타입 하나를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얘가 어떤 만족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그냥 원시 타입 만들어서 우리가 쓰면은 여러 곳에서 if문 가지고 그걸 검사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코드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데이터를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조건이 만족이 되게끔 거기다가 구현해 놓으면 걔를 쓸 때마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100보다 작은지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 클래스는 세터로 세팅이 잘 돼 있으면 올바른 값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원시 타입을 하나만 유지하는 클래스들로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speculative generality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만들지 말라.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어차피 가봤더니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만드는 건 오히려 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지만 아까 얘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 변할 부분을 집중하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정 가능성 운용해서 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랑 얘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치 스테이트먼트. 근데 저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코드 냄새 이해하면 되냐면 조건문을 우리는 객체지향에서 조건문을 안 쓰고 뭘 활용할 수 있어요? 다양성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조건문이 많이 나타나면 객체지향이니까 얘를 다양성을 활용해서 조건문 없이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refuse request. 저거는 ISP와 관련된 얘기니까 넘어가고 temporary field. 항상 사용하는 변수가 아니라 특정 경우에만 사용하는 멤버 변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늘 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안 써. 그러면 그런 변수는 그거 없이 우리가 프로그램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임시 멤버 변수와 요 임시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애를 별도 클래스로 옮기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변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코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베이스 프라이스를 계산하고 이 베이스 프라이스가 10,000원보다 크면은 0.95를 곱하고 10,000원 이하면 0.98을 곱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코드를 작성할 때 얘를 임시 변수에다가 저장한 이유는 요 값을 여기서 3번 쓰고 있잖아요. 근데 3번을 안 쓰려 그러면 이걸 각각 여기다 다 넣어야 되는데 이제 코드 중복이 되겠고 똑같은 계산을 여러 번 하는 형태가 되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도 임시 변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임시 변수를 안 쓰는 게 좋고요. 임시 변수가 필요하면은 이 임시 변수를 계산하는 별도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함수를 호출해서 쓰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오히려 성능이 나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코드 최적화를 내가 직접 하려고 해요. 근데 코드 최적화는 누가 해줘요, 보통? 컴파일러가 잘 해줍니다. 나는 뭐에 초점을 줘? 코드 최적화가 아니라 특히 뭔가 아주 빠른 어떤 응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면 가독성하고 유지보수에 더 초점을 신경 쓰고 최적화 해주는 거는 컴파일러가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내버두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 이거 기본적으로 인라인 해줄 거예요. 인라인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인라인 안 써줘도 웬만한 컴파일러들은 워낙 그 함수가 작으면 인라인을 하게 됩니다. 뭐 인라인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코드의 가독성이나 이런 거에 신경 써야지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써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신경 쓰지 말고 초점을 이제 가독성 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임시 변수를 가급적이면 쓰지 마라. 그러니까 한 번만 쓰이는 어떤 변수들. 한 번 쓰고 안 쓰는 변수들. 그 다음에 라바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은 내 응용에 들어있는 코드인데 사용되지 않는 코드예요. 사용이 되지 않는 코드. 그러면 이 코드는 응용해서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안 없애면 오히려 코드 리뷰할 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코드들. 근데 이 라바 플로우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실행은 되지만 실행 결과를 프로그램에서 전혀 활용하지 않는 코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라바 플로우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프로그램 내에서 전혀 호출하지 않아. 그러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호출은 돼. 호출은 되지만 걔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걔가 뭘 해봤자 그걸 가지고 그거 안 했어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바 플로우 같은 게 있으면 코드들을 살펴보면 좋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저는 잘 안 써서 모르겠는데, 이클립스의 자바 버전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를 클릭하면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애들이 누가 있는지를 보여줘요. 어디서 얘를 쓰고 있는지. 그럼 내가 다 완성해 놓고 한번 메소드를 하나씩 보는 거예요. 얘를. 근데 이 메소드는 호출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럼 걔는 라바의 형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가 쓰는 개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클립스의 경우에는 메소드를 어디서 호출하는지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내가 필요한 어떤 라바 플로우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또 어떤 거 리팩토링 할 때도 얘를 없애고 싶은데 얘를 어디서 쓰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통합 환경을 이용하면은 이 함수가 어디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싹 가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최적화하는지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라바 플로우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추가된 코드. 이 코드도 거의 라바 플로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쓰이지 않아. 근데 나중에 쓰일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야. 이런 것들도 별로 바람직하지.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 들어오냐면 요걸 잘 안 하셔서 그래요. 버전 관리를. 얘는 딴 데 두면 되는 거지. 왜 거기 현재 버전에다 넣어놓나. 그래서 버전 관리를 잘하면 기존 거 얘를 이제 쓸모없을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또 쓰이지 않을까? 그럼 계속 냅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Git나 뭐 이런 거 갖고 버전 관리를 하면 지웠는데 나중에 또 필요해. 그러면 이전 버전 가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있고 또 요것도 코드 냄새 나는데 카피 앤 페이스트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코드를 갖고 와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까? 그런 보장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른 프로그램이 동작한다고 내 거에서도 똑같이 잘 동작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틀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원리들을 몇 가지 이제 인터넷에 늘 자주 나오는 원리들을 소개만 간단히 하면은 처음에 키스라는 게 있어요. 시작은 작게 하라.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작할 때도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게 생각하고 그럼 어차피 복잡해지니까 처음에는 작게 생각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n't repeat yourself principle. 이거는 중복을 싫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스카우트 프린시플. 보이스카우트가 실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내가 어디 가서 봤어. 근데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음에 와서 수정하지. 이러면은 이 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코드를 우리가 봤는데 이 코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를 좀 개선을 하고 이제 또 가야 되는. 그래서 조금씩 개선하면은 이게 상당히 그 긴 텀에 봤을 때는 좋은 결과들을 가져다 온다. 그리고 요 말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코드를 개선하는 게 퍼펙션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조금은 향상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지 뭔가 고쳐가지고 완벽해졌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코드를 조금 개선함으로써 좀 개선됐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내 코드 이제 완벽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사항들이 다르면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응집성과 관련된 개념이고 이제 MVC 모델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것들은 분리해서 이제 개발해야 되겠고요.
야근이는 아까 또 많이 나온 것처럼 필요할 것 같아서 구현하지 말고 그 미래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은 안 쓰는데 만들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킵해서 clean code is better than clever code라는 거.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코드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코드를 봤다. 어이씨. 이게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뭔가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코드는 여러분들이 뽐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코드는 나만 보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고 나보다 실력이 낮은 사람,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되게끔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팁들을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리면 다 알았던 내용이니까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쭉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함수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개 변수는 적어야 좋고요. 플래그 인자는 가급적 피해야 되겠고 출력 역할하는 인자도 가급적 피해야 되겠고 이 함수가 커맨드라는 건지 큐리를 해주는 건지 둘 다 하고 있으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거나 뭔가 줘야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함수들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항상 이게 팁이지만 항상 이게 지켜지는 건 아니죠. 지켜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자바에서 반복자에서 넥스트 있잖아요. 얘는 커맨드 큐리 측면에서 어때요? 얘는 뭐래죠? 자바는 이제 헬스 넥스트 이용해가지고 반복자를 활용합니다. 그럼 헬스 넥스트는 큐리만 해주는 거죠. 있니 없니 물어보면 없어 있어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리를 해주는 함수예요. 넥스트는 다음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럼 커맨드인데 얘는 그것뿐만 아니라 큐리를 해주는 거죠. 다음 걸 주니까. 근데 모두 해줘. 전진을 해주잖아요. 이 넥스트가 이제 요번 거 아니라 다음에는 그 다음 거 읽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얘는 커맨드와 큐리가 동시에 구현이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C++는 이 플러스로 이동하는 거하고 점으로 별표로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거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C++는 반복자에서. 그래서 C++는 이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맨드와 큐리가 C++는 반복자에서 다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함수들을 만들 때 이 함수가 뭔가를 요구한 거를 계산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작업을 하는 건지 둘 다 하고 있으면 그거를 쪼개는 거가 더 좋아요. 쪼개면 내가 함수를 두 번 불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에 좋은 거예요? 각 함수의 응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포매팅 룰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코드를 짜는 게 깔끔한 건지 나름대로의 포매팅 룰을 갖고 있으면 좋겠고 보통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컨셉 간에 줄을 띄어라. 우리가 보통 함수하고 다음 함수에 줄칸 띄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 내에서도 좀 다른 내용이 있으면 줄을 띄잖아요. 그럼 줄을 띌 때 줄 띄지 말고 그냥 함수로 분리해요. 그런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vertical density라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 있는 것들은 가깝게. 내가 이거 읽다가 또 다른 거 보려고 저 끝에 가면은 그거는 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관심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보는데 요거보다 갑자기 요게 보고 싶어질 수가 있으면 뭔가 그 전체적인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스텝 다운 룰은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 책을 읽듯이 읽어들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해가지고 나중에 코드 모으고 그러면 코드를 모았는데 완전 이상해.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하면은. 그럴 때는 팀 룰을 가져야 되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일 가이드가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스타일 가이드를 로 해주는 어떤 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시면 좋겠고. 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내용이라 특별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나? 다양성이 목적일 때는 이세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 이세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LSP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깊이는 너무 깊으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4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단말에 있는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게 좋고요. 다양성이 목적이면 부모 자식 간의 형제 클래스 간에는 메소 수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이제는 상속과 관련해서는 LSP, ISP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이세의 관계랑 플러스 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